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체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월 달에 아주 빅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FOMC에서 이 첫 FOMC 열고 그리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1월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빅 이벤트라고 하셨지만 FMC 치고는 좀 밋밋했고요. 그다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명서를 보시면은 실업률하고 물가, 경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놨는데 좀 변한 거라면은 실업률이 그간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안정화됐고 물가는 조금 높아졌고 그리고 고용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의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코멘트 하에서 금리를 크게 낮출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결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네. 궁금한 건요.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말이 정말로 밋밋했다, 별 얘기가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정말 많았는데 의외로 시장에서는 이거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 좀 금리나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보는 시그널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고 금값이나 은값이 조정을 받았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요? 정작 당일에는 증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굳이 금값하고 은값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가다가 오늘 보면 이제 달러 약세가 멈췄거든요. 그리고 그 달러 약세가 멈추다 보니까 실물 자산인 금, 은, 구리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가격 조정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연준의 금리나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2026년에 금리 인하는 도대체 몇 번이나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금리 동결 행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자,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그 제롬 파월이 미팅을 주재할 횟수는 2번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오늘 지명이 됐는데 2번 동안에 크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고용, 물가 그리고 경기 차원에서 크게 그럭저럭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은 데이터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움직일 만한 어떤 동력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FOMC 미팅 동안에 금리를 동결하고 차기 연준 의장이 FOMC 미팅을 주재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금리를 한번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을 했는데 시청자분들도 익숙한 기업이죠. 바로 쿠팡의 사회이사 이걸로도 알려진 인물인데 자 최일우 상무께서는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쿠팡의 사회이사로보다는 관계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갖춘 인물로 보고 있는데 이분이 백악관의 경제고문도 했었고 월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이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두루두루 소통에 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분의 행보는 기존의 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멘트를 보면은 AI로 인해서 물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된다라는 쪽으로 약간 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이분의 스탠스하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스탠스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도 약간은 경계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비춰졌고 금리도 약간 좀 오르락고 그 달러도 약간 강세로 돌아섰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네, 시장 반응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케빈 워시 이 연준 의장 지명자가 과연 상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인지 그리고 이 지명된 과정에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게 잡음이 일어날지 또 앞으로 연준 의장이 된 다음에
또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합의체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연준 의장이 이걸 완전히 다 주도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지 않습니까? 네. 주가를 가장 잘 부양시킬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해서 뽑았을 텐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잘 알아온 사람이고 여러 가지 경력을 봤을 때 역대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자화자찬을 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 차기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그 우려스러운 거는 이분의 어떤 스탠스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연준의 대체 지표를 좀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올해 이 경제 뉴스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금과 은값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게 목요일까지만 해도 금과 은값이 정말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근데 오늘은 정말 엄청난 낙폭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이 금과 은, 안전자산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일단 금, 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달러 약세에 대한 기조적인 추세가 형성되어야지만 실물자산, 금, 은, 구리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인데 달러 약세가 진행될 만큼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빠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 은, 구리는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일부분으로 좀 구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위험자산인 주식이 그렇다고 만만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보면은 연초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섹터 확산이 일어나는 가운데 섹터별 차별화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준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올해는 미국 주식에서 초과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금과 은이 이 금요일에 오늘 갑자기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값을 보면 1트로이언스에 5,000달러 그리고 은값도 1트로이언스에 1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체 투자처로 구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과연 구리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만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구리에 대한 그 가격 방향성을 추정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구리 같은 그 금속 같은 경우는 수급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만 약간 훼손이 생기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심한데 최근에 구리광산 일부가 좀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구리 가격을 좀 끌어올린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리 광산이 다시 재가동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AI 때문에 또 구리 수요도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아주 추세적으로 폭등을 한다기보다도 견조한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직관적인 방법은 구리 선물을 사는 방법인데 그 이외에도 구리 광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데 미국에는 최대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구리하고 상관관계가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의 상관관계가 0.8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리 선물을 사지 않고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기업을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리를 사게 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워낙 이런 뭐 금이나 은이라든가 이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어쨌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다 비싸다. 구리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혹시 다른 대체 투자처가 있다면 또 어떤 걸 권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실물자산 이외에 금융자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요. 주식
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23년, 24년, 25년처럼 쉽게 그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방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섹터의 확산, 종목의 차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리서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굳이 그 심플하게 투자한다면 지수 ETF를 그냥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달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다만 여기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올해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어쨌든 여기에 개입을 좀 한 것처럼 앞으로 달러 가치를 좀 끌어올리려고 미국이 좀 노력을 했지 앞으로 이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96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더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 요인은 그 미국 연준에서 레이책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거래자들한테 문의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문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는 시그널을 주게 돼서 그 외환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된 거는 최근에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미국 금리도 올라간다는 그런 시그널을 미국 정부하고 연준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일본 엔화가 그 당시에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일본 엔화를 좀 강세로 만들면 일본 금리가 좀 진정이 되고 미국 금리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레이책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레이책으로 인해서 외환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줘서 일본 엔화가 더 이상 약세로 가지 않고 강세로 좀 반전이 됐고요. 일본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좀 떨어졌고 미국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일본하고 미국 당국의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는 그런 시그널은 없습니다. 개입했다고도 하지 않고요. 예전에 이제 98년도에 좀 개입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시그널만 주고 실제 개입은 없었다고 그러고요. 다만 이제 시그널만으로도 일본의 금리하고 일본의 엔화하고 미국의 금리하고 미달러를 진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 달러가 더 이상 약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다음 주에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지금 현재 예정돼 있잖아요. 예.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표들이 오염돼 있었고 이제부터 나오는 지표가 진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이 주에 나오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셧다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표가 정상화되면서 다음 주에 12월 졸트 보고서도 나오고 또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도 나오고 실업률도 나오는데 졸트 보고서 보면은 12월 달 거 구인자 수하고 그리고 12월 실업자 수를 구해 보면은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0.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아주 다운 리스크가 커진다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고용의 둔화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도 한 7만 8천 명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아주 강한 고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동 수요하고 노동 공급 자체가 아주 얇아진 상황에서 그나마 실업률은 4.4%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샵룰을 굳이 적용을 해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4.9%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4%의 실업률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에서 4.9%는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최일호 상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변수들이 많아요. 예. 뭐 실적 발표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지금 차기 연준의장 지명까지도 아직 100% 확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변수들이 다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실까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적 기반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 나오는 것들 보면은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어보면은 메타는 돈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벌고 했기 때문에 10%가 상승을 했고요. 실적 발표한 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은 많이 썼는데 성과는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사이에서도 아주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최근에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방향성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고 기업들이 계속 캐펙스를 늘려서 AI 쪽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AI 인프라 쪽에 메모리 쪽은 상당히 최근에도 부각을 받는 부분이고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나 마진 개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좋은 부분에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인덱스를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올해는 실적 기반한 기업들을 위주로 모멘텀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오늘의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